자,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 심화반 세무회계 담당하고 있는 이홈 세무사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이게 심화반이 좀 짧아요. 짧고 굵은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매년 2차 시험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보통 8월쯤에 일어나요. 8월. 그래서 올해로 그냥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5월 달에 1차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3개월 뒤인 조만간 이제 2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심지어 세법학 그 파이널 이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오늘 며칠이지? 어제네요. 어제 75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고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죠? 저희 학원에서도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명이 추가 합격이 돼서 급하게 짐을 빼시고 이제 가셨다라고 했어요. 이런 또 특이한 해가 있나 하네요.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볼게요. 우리 2차 그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차 시험도 저희 4과목을 보는데 재무원가를 이제 한 파트로 봐요. 그래서 이제 90분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이제 보통 2문제 출제되잖아요. 보통 2주제가 출제돼요. 2주제가. 어떨 때는 이제 4주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보통 2개가 나와요. 그 많은 챕터에서 재고 하나, 뭐 금융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약간의 복불번적인 측면이 있어요. 조금. 원가에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CVP 하나, 예를 들어 뭐 종합원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1차보다 2차가 쉽다 이런 평가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막 갑자기 연결이 나온다든지, 좀 특수 주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다 같이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 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득점을 이제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회계학 1이에요. 2차에 지금 2차. 근데 우리 회계학 2부 같은 경우에는요. 1차보다 한 3배는 어려워져요. 3배. 왜냐면 우리 1차 시험은 이제 말 문제가 40개 중에 거의 이제 한 28개 정도 있어요. 한 12개 정도만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실 또 재정이랑 푸는 특성상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계산 문제 푼다 싶으면은 종료돼 있어, 시간이. 애초에.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이거를 뭐야, 어차피 못 풀 거 이래서 막 제끼는 수험생도 많고, 워낙 양이 많고, 초시생이 준비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2차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1차에서 내가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대한 해놔야지만, 요 2차 세무회계를,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1차 때 계산 문제를 버리면 안 되고요. 다 하라고 제가 막 꼰대처럼 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량상 최대한 해놔야지만 2차 빨리 합격해요. 진짜 2차 빨리 합격해요. 이제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건 4문제가 아니에요. 법인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법인세 2개, 소득세 하나, 부가세 하나인데 그 안에서도 물음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물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의 한 문제로는 6개, 한 3개, 9개, 거의 10몇 개요. 13개, 14개 정도야. 우리가 푸는 자료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법학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세법학이 또 양이 사실 무제한이야. 이건 양이라는 게 없어요. 왜? 판례가 출제되잖아요. 판례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매년 판례는 업데이트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다 대비해. 그래서 중요한 판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례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기르는 거지. 이 모든 판례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원2도 안 돼 있는데 세법학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3차 가는 길이에요. 정확히. 요게 최대한 1차 때 많이 해놔야지만 이제 2차 가서 거의 하지 않고요. 최대한 조금만 하고요. 조금 투입하고요. 세법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길러가지고 세법학을 빡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차 때 최대한 해놔야 돼요. 거의 마스터 단계에 이르면 동차가 되는 거예요. 1차 때, 뭐야, 2차 가서 배우는 게 새로 없네? 그냥 문제 좀 사이즈 커졌네? 뭐야, 이거는 처음 배우네? 이거, 보니까 예규야. 2차는 갑자기 좀 예규가 나와요. 이런 정도로 배워야 되지. 갑자기 이제 2차 가가지고 막 감가상각비를 시작해볼까? 늦었어요. 그래서 미리 해놔야 돼. 대손충당금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차 때 제낀 사람이랑 내가 최대한 해놨는데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2차 가면 갑자기 이해돼. 어느 순간. 이걸 한 3번, 4번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듣고 어렵다 그래서 제끼는 순간 2차에서 대손충당금 나는 대손충당금 해야 돼. 근데 세법학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대손충당금 돼 있대. 그럼 세법학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지금 시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화 강의가 나중에 엄청
되게 실효성이 있었구나, 이게. 요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법학 거의 무한의 양의 곤래에 있는 거의 세무사 시험에 가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과목이 세법학이다. 그래서 시행을 뭐 출제하는데 뭐 시험 제도고요, 이거는. 넘어가서 기준점을 잠깐 보시면 우리 원래 2차 시험도 이 기준이 있어요. 각 과목당 일단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평균 60 넘으면, 네 과목 평균 60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요. 인원이 700명이 있지만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왜? 시험이 어려우니까.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한 막 700명 이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 그래서 이 아래의 기준으로 매년 합격이 돼요. 이제 위와 같은 이제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 현 700명보다 적다면 700명 범위에서 이제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즉 1등부터 700등까지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점수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자. 세무회계 제가 담당하니까 세무회계 일단 과락률을 좀 가져왔어요. 평균 점수와. 이게 그거야. 세무회계 평균 점수가 아니라 매년 그 최소 인원 마지막 등수인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는 630명이었고 한 2002년 한 19년도부터인가 70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18년도부터인가. 그래서 이게 630등의 점수인 거야. 47.25 막 이때는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시험이. 그리고 50.5, 50점 요게 어떤 평균적인 점수들이었어요. 50점 초반 정도 맞으면 2차 시험에 합격했었어요. 2차 시험. 4과목 평균이요. 4과목 평균 50점 정도 맞았으면 합격했는데 이게 점점 수험생들이 상향 평준화되더니 점점 올라가서 최대 56.2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도 맘 편히 이제 60점을 넘어야지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야 막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제 막 과락만 넘어도 일단 합격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맞아야지 합격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하면 평균이 56점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계와 원을 최대한 고득점. 회2는 사실 고득점을 맞기는 어려운데요.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회2는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세법학 원2는 자기 할 수 있는 역량 최대야. 이거 점수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합격률은 약 이제 10% 초반이 되고요. 특히 이제 회2 과락률이 매년 가장 높았어요. 보통. 작년이 예외예요. 작년이 정말 우리 이제 논란이 됐을 정도로 세법학 원 과락률이 막 85%였잖아요. 그게 정말 이제 특수한 해였고 보통은 이제 세무회계 과락률이 가장 높거든요. 이 3년이 지옥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시점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이때 과락률이 75%였어. 그러니까 이때는 떨어졌을 때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야, 너 왜 떨어졌어? 세무회계 과락. 왜 떨어졌어? 세무회계 과락이니까 애초에 그냥 세무회계 과락 넘었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진짜. 왜냐? 과락을 넣으면 거의 합격했었어요. 왜 이때 5,000명 봤어요, 이때도? 근데 이제 과락률이 75%면요, 거의 4분의 3? 이게 떨어진 거잖아. 이제 40점을 못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명 정도만 40점을 넘은 거예요. 2차 수험생 중에서, 5,000명 중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00명을 뽑았기 때문에, 1,000명 중에 6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과락 넘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악명 높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해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풀었을 때는 양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 13년을 일부러 안 가져온 게 이때와 이때 변곡점이 확 심해져요. 페이지 수가 확 늘어나고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막 처음 보는 신유형, 처음 보는 신고서 양식 막 이런 게 막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막 그냥 지옥에 빠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막 세무회계를 막 엄청 빡세게 준비하고요. 학원계에서도 막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역사적인 해가 돼요.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뒤로부터는 점점 또 난이도가 줄어져요, 세무회계가. 이제 페이지도 줄고요. 갑자기 뭔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에 어떤 반복 패턴이야. 그래서 점점 과락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요때는 심지어 오류가 엄청 많았어. 이 19년도는 안 풀어요, 거의. 그래서 이 오류 투성이어가지고 이때 그로스업 채점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A로 해석해도 정답이 맞고 B로 해석해도 정답이 맞고 심지어 C로 해석해도 정답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푼 사람들은 다 점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한 칼체해봤더니 한 40점인데 실제 나온 거 막 55점이야. 그러니까 15점 정도가 오류였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해에는. 근데 오류를 공표를 안 해요, 이게 중간시 시험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오류였다는 거지. 그래서 수험생 점수가 다 상향 편주되면서 과락률이 낮아졌고요. 보통 한 이제 제일 좋은 난이도였던 게 요 정도예요. 과락률이 약 60% 떴을 때가 가장 이제 수험계에서 난이도도 좋았고 문제 오류도 없고 깔끔했다라고 평가되는 게 17, 18년도예요. 17, 18년도. 여기는 좀 너무 어려웠어.
사실 이게 70% 넘어가는 것들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거든. 그리고 이제 20년도도 51%인데 우리 작년은 사실 비교를 하면 좀 그런 게 작년이 이제 갑자기 평균이 45점으로 내려가요. 즉 700등 한 사람이 45점이야. 왜 그랬죠? 그놈의 이제 세원이 발학률이 82%야. 82%.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잖아, 이걸로. 다 이제.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75명이 늘어났는데 추가 합격도 좀 그렇더라고요. 세법학 2가 올라가면서 추가 합격 사람이 더 많더라고. 이 논란에 세법학 1으로 합격한 사람이 적고 이게 갑자기 더 올라가고요. 또 몇몇 동차생들은 점수가 떨어졌대요. 점수가 다시 공시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정말 이제 논란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세무에게도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찌라시로 들은 건데 문제 페이지가 맨날 14, 15, 16페이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11페이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적지? 근데 이제 한 문제가 배점이 너무 큰 거예요. 원래 보통 한 물음당 뭐 4점, 막 이제 한 또 세무조선당 1점, 2점인데 작년에 세무조선 하나가 8점이야. 그래서 저도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뭔가 진짜 어려운 게 뭐 있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8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물음이 나왔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들어가기로 한 교수님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야.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새로 섭외할 시간이 없어. 시험 이제 전주에 들어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 섭외가 실패했나 보죠.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문제 출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오류 없이 정확하고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거절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한 분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4문제니까 원래 4분이 출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3명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3문제를 늘려서, 특히 이제 법인세를 한 문제를 늘려서 배점을 길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작년 문제도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발학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문제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좀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고요. 회계학 원도 작년 문제 거의 안 풀어도 돼요. 너무 쉬웠어. 발학률이 거의 그냥 비교는 안 되고요. 100점이 되게 많아. 사실 이게 2차에서 100점이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작년은 그냥 너 90점? 못 봤네. 다 100점이야. 무슨 막 80점이 막 진짜 못 본 사람이야. 막 작년은. 그래서 이것도 개판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굉장히 이제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판이한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요. 실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진짜 많았죠. 왜 내부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교수님으로 출제를 안 하고 너희가 임의로 선정을 했냐? 반드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추천인 교수단으로 지적해라. 그리고 똑같은 답을 썼는데 왜 채점이 다르냐? 다 모두 채점하고 이제 채점위원단이 새로 생기면서 한 문제당 채점을 2분의 교수님이요. 출제한 사람도 하지만 출제 안 한 사람도 그게 적정히 채점했는지 감사 채점위원단이 들어가고요. 실제 난이도 조절도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선 출제위원이 회원을 꽤 어렵게 출제를 했지만 뭐 다 100점이야. 그럼 난이도 조절 실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난이도 조절 팀까지 생기면서 작년에 시험을 계기로 오늘 애들은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를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보다는 공정한 시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어떤 특정인한테 이제 유리한 시험이 아닌.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어떤 구성을 잘 보시면요. 이건 좀 잘 들어주세요. 4문제가 출제되게 하는데 소득세가 1개, 법인세가 2개, 부가가세가 1개가 출제돼요. 근데 이제 배점을 보시면 법인세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50점이에요. 소득세가 30점이고 부가세가 20점이고 이거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건 딱 하나인데 문제 번호 순서예요. 소득세가 1번일 때도 있고요. 법인세가 1번일 때도 있어요. 보통 이 2번의 법인세와 4번의 부가세는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문제 순서는 그냥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점을 힘있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배점을. 법인세를 잘해야 돼요. 법인세를. 근데 저도 이제 수험생을 겪었지만 법인세가 양이 많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계적 어떤 기본 시스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를 들어가면 뭐 그냥 깡그리 외워도 잘 안 풀려요. 이게 한계성이 있어. 1차 객관식은 잘 풀려요. 근데 이제 2차 주관식 큰 문제들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막 분계도 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어느 순간 막 별이 반짝이는 순간이 와 팍 하면서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해줘도 이해 안 됐던 그 포인트가 이 내용이었구나 하는 순간 이제 안 까먹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게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국세청장 하셔야 돼요. 우리 국세청장 축하드려요.
법인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부터 쌓아놔야 돼요. 이 기본 지식을. 부가세. 웬만하면 이제 다 잘해요. 물론 처음이야, 낯설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요, 부가세가 조문이 진짜 짧기 때문에 나오는 주제가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너도 나도 다 잘해. 근데 심지어 20점밖에 안 돼. 이걸 내가 다 맞아도 20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18, 19고요. 조금 잘하는 사람이 15, 16이고요. 못하는 사람이 12, 13이에요. 12, 13. 이거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법인세는요, 애초에 1차부터 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진짜 45점 맞아요. 거의 다 맞아. 못하는 사람 막 진짜 10점, 막 빵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올해도 동차 GS라고 해서 2차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저희 학원의 또 장점이 직접 채점이에요. 선생님이. 저도 이제 직접 채점을 하고 가끔 이제 합격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지, 이제 수험생이 뭘 모르나, 그리고 내 출제한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직접 분석하거든요. 법인세가 진짜 엄청난 표준편차를 보여요. 저번 시험도 50점이 있었고 2점이 있었어요. 48점이 차나요. 이 50점에서만. 엄청나죠. 부가세 비슷해요. 비슷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법인세를 지금부터 잘 투입해야 돼요. 법인세를. 이 차이가 나려면. 그리고 소득세도 이제 30점이 출제됐는데, 보통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자료가 1개에서 4개가 출제돼요. 1개에서 4개. 정말 많으면 5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외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료, 이제 거주자 갑의 2022년도 소득 자료가 나와. 그래서 자료 1번을 봤더니 이제 금융소득이야. 그리고 이제 자료 2번을 봤더니 이분이 좀 회사도 다니셔. 근로소득이랑 거의 같이 나오는 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자료를 봤더니 올해 주택을 하나 파셨어.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갑의 2022년도 소득이 보통 이게 2개에서 3개가 매년 바뀌어서 출제돼요. 어떤 해에는 이제 금융, 어떤 해에는 사업,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기타 연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일단 고정돼서 출제되는 건 금융소득이에요. 보통 이제 금융소득은 10년 중에 9번이 나왔어요. 10년 중에 9번. 또 그 금융이 유일하게 안 나온 해가 작년이에요. 참고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득세가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세 2번. 케이스 1, 2야. 그리고 우리 이거 시험 제도를 항상 잘 분석해놔야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단기에 고득점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냥 1장부터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공부의 어떤 효율,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나만의 스타일로 정해서 1년 안에 고득점을 맞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엄청.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제도를. 그래서 케이스 1은요 한 번에 20점이 출제돼요. 한 번에. 예를 들어 합병이 2020년도에 20점으로 출제됐어요. 합병이. 또는 17년도에 연결이 20점으로 출제됐어요. 이렇게 요거는 20점 한 방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주제들이 약간 특수 주제라고 불리면서 1차 때는 보통 흔히 잘 안 하는 주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출제되거나, 한 케이스 2는요 예를 들어 불공정 자본거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최저한세, 그 다음에 약간 일충압충,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도 좀 생소한 주제인데, 자료가 2개에서 3개 정도를 약간 8점, 7점, 5점, 아니면 뭐 6, 6, 8 이런 식으로 또 3주제가 나오는 적이 있어. 작게 2가지 케이스로 출제가 돼요. 2가지. 근데 이제 공통점은 주로 특수주제가 잘 나와요. 주로 여기 2번에서 주로 특수주제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1차부터 많이 하는, 요거는 이제 자료가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의제배당, 접대비, 뭐 기부금, 지급이자 송금일산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런 주요 주제가 출제돼요. 1차 계산 문제로도 굉장히 잘 출제되고 2차에서도 거의 매년 출제되는 이런 주제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제돼서 보통 이제 6점씩 5자료, 아니면 뭐 8, 8, 8, 6, 뭐 이런 식으로 4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이게 랜덤으로. 그리고 이제 4번의 부가세, 4번의 이제 VAT는요. 보통은 자료가 2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아주 많을 때 3개가 출제되는데, 보통 이제 10점, 10점으로 첫 번째, 매출세액 종합이야. 무조건.
그냥 이거 공급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 시기 판정해야 되고 10%나 영세율이나 판정해가지고 그냥 자료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1점씩 딱 이제 10개 정도 딱 출제해서 대손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구하는 거 하나 출제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입세액 구하는 거 하나 출제되는데, 요쪽은 거의 이제 100% 겸용사업자야. 이 겸용사업자라는 과면세 공통의 사업자를 주면 겸용의 문제도 출제되면서 겸용이 아닌 일반 가세자의 주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겸용으로 출제를 해요. 겸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점이 나오고, 가끔 이제 간이 가세자가 자료로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한 4점 정도로. 아니면은 이제 가산세 이런 것들이 조금으로 나올 때가 있고, 보통은 10점, 10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무회계야. 자료가 엄청 많죠. 여기 4개. 그럼 이게 자료가 4개라는 건요, 물음도 최소 4개라는 거예요. 물음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합병으로 나올 때도 물음이 하나가 아니라 물음이 막 최소 3개에서 막 5개야. 이 합병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도 물음이 3개죠. 자료 3개고. 또 이렇게 법인세 3번이 물음이 진짜 많아요. 이거는 막 물음이 6개야. 부가세도 물음 최소 2개. 간이가세 물음 3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무회계 동차 때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보통 동차생은요, 2문제 반밖에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일단 자료 막 읽고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한 문제 반을 못 풀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동차 때 충격을 팍 받은 거야. 왜? 학원 모의고사가 그때 진도별 모의고사였어요. 동차가 아무래도 전범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진도별로 되다 보니까 2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90분을 2문제로 푸니까 시간이 남아.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시험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전범위를 한번 봤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파이널이겠지 뭐 이래가지고 실제 시험장 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저도 세무회계를 나름 잘하고 정말 이제 과락은 절대 안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42점 나왔어요. 진짜 과락 날 뻔했어. 동차 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저도 이제 유예로 합격했거든요. 이제 이게 시간 싸움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 1년 동안 진짜 막 피를 갈고, 그리고 막 이제 버릴 것 쳐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나와도 일단은 풀지 말자. 내가 일단 다 풀고 시간 나왔을 때 풀자. 이런 것들을 엄청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애초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못 풀어. 그럼 애초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강력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영상 분은 연습서 처음에 전수로 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장수생가요. 우리 연습서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학원이 심지어 적은 편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학원계에서 만든 어쩔 수 없는 니즈 충족이에요. 저희는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 어쨌든 이윤이 추구되기 때문에 요구사항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들에는요, 일단 조문에 있는 유형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시험에 다 나오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애초에 주요 주제라는 게 있어요. 주요 주제. 그게 80점이야, 매년. 그 20점이 매년 좀 특이한 게 나와. 근데 우리 그 20점을 원래 못 풀어도 합격해요. 매년 수석 세무회계 점수가 80점이야. 수석 하나 1등이 80점이야, 세무회계가. 그럼 우리 80점 맞아도 합격이잖아요. 합격이 아니라 수석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그걸 전수로 공부한다? 세무회계도 못하는데, 세무회계만 하더라도 그거 까먹고 못하는데 다른 과목 못해요. 다른 과목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전수로 하면 내가 금융소득만 정립하는데 막 며칠 걸려. 그럼 내가 금융소득 마스터한 줄 알잖아요. 한 달만 지나가 보세요. 다 까먹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금융소득부터 부가세 끝까지 결국 머릿속에 시험장에 남아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복을 빨리빨리 하려면 주요 주제를 일단 마스터해야 돼요. 그게 일단 주기가 한 달이 돼야 돼, 원래. 근데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시기가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강의 듣고 복습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강의 듣고 복습을 한 뒤 스스로 회독할 때는요, 한 달을 넘어서는 순간 까먹을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을 처음에 보고 다시 금융소득을 보는 주기가 한 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까먹어 있어. 근데 여기 이게 2달, 3달이 된다? 아예 리셋이 돼요. 그럼 강의를 또 들어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돼요. 그죠? 강의 듣고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초시생한테는 들을 수도 없지만 2번, 3번 들을 때는 모르는 파트만 찾아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금융소득에서 딱 몰랐던 그 파트, 그 내용, 그것만. 근데 그거를 전수로 듣는다? 공부 못해요. 그거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거지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주제를 마스터해야 돼요. 근데 주요 주제가 마스터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올 법한 특수 주제들을 그리고 정립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처음부터 1장부터 12장을 그냥 무지성으로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시험 제도를 그렇게 분석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심화 강의도요. 이제 잘 보시면 심화 강의도 일단 수강 대상자는 보통 이제 1월 강의를 듣고 중간에 약간 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잘 하신 다음에 이제 2차 강의를 좀 미리 들어두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 수험생이요. 왜 그래야 되냐면 1차 강의는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약간 왁구만 잘 대입해도 맞추는 게 많아요. 재무도 특히 그렇죠. 근데 우리 2차 시험은요, 쭉 어떤 흐름과 어떤 쭉 스토리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왁구 대입으로는 안 풀리는 게 많아요. 그거를 2차 가서 정비한다? 늦었어요. 1차 때 최대한 해놔야 돼요. 1차 때 최대한. 그거를 이제 미리 하는 게 이제 심화 강의야. 미리 하는 게. 그리고 그 실제 2차 문제들이 작게 1차에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세무회계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1차 시험장의 계산 문제들이 거의 다 봤던 거야. 신유형이라는 거의 있기 힘들어. 대부분 최근 2차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좀 변형하셔.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게 1차 계산 문제도 고득점으로 맞출 수 있어요. 고득점으로. 그런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고, 또는 이제 1차 작년에 혹시 이제 잘 안 되셔서 다시 보는 수험생들은, 이제 심화 강의나 이제 동차 강의 이런 거를 들으셔서 2차를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2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재를 잘 보시면 이게 심화 강의가 보통 수험계에서 1.5차라고 불리거든요. 1.5차. 그래서 세법, 개론, 기본서로 이론서를 다질 거예요. 기본서로. 참고로 오늘만 강의실이 여기에요. 좀 이제 5층이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내일부터는 4층 저희 그 402호 메인 강의로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노랭이라고 불리는 일명 잘 보세요. 우리 동영상 보시면 교재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요걸로 일단 이론 정비를 하고요. 문제집이 2차 연습서야. 문제집이. 그래서 1.5차라 그래요. 약간 우리 진짜 2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뗐죠? 여러분 이제 우리 요약 강의를 통해서 2차 어려운 문제 많이 풀 거예요로 가기 때문에 엔딩이라는 요약서로 진행해요. 시간도 많이 없고. 근데 이거는 요약서로 바로 가면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거기는 뭔가 취지가 적고 결론으로 띡. 막 문장이 아닌 약간 단어 형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한 수험생이 이제 회독을 빨리 돌릴 때 쓰는 책이지 처음부터 요약서로 가면 이해가 당연히 잘 안 돼요. 거기는 결론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이 노랭이를 많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마 올해까지가 이제 노랭이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고요. 아마 내년 1월부터는요, 여러분도 초조해서 노랭이를 볼 만한 어떤 여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랭이를 보시고 싶은 분은 당연히 봐도 되는데, 그때는 진짜 이제 1차 말 문제에 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엔딩으로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법조문 여러분들 보는 거야.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볼 법조문을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리고 이제 연습서 풀 거고요. 수업 방식이 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이론 설명을 할 텐데, 이거 잘못 설명했네. 노랭이로 이제 이론 정리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사례 같은 거를 프린트로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사례들은. 그리고 심화 강의는요, 모든 주제를 다룰 수가 없고, 시수상 1.5차라고 불리듯이 1차에도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 그리고 2차에도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 있죠. 그거를 다룬다요. 그걸 일단 마스터해 놓으면은 1차 수험생도 선생님 저 아직 1차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2차에 어려운 막 특수 주제를 먼저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연히 1차 때 연결 계산 문제 듣고 바로 제꼈었어요. 와, 이거는 그냥 못하겠다. 이건 2차 때 하자. 근데 의제배당. 이걸 2차 때 해야지? 늦어요. 이건 1차에도 잘 나오고 2차에도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마스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이따 이제 주요 마스터 주제 이제 좀 예시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론 설명 후 문제를 바로 풀어요. 이론 설명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연습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피드백을 잘해야 돼. 그냥 단순히 문제집에 정답을 도출하려고 하는 수험생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럼 연습서 많이 풀면 진짜 그냥 문제 답이 외워져요. 그거 18년도 의제배당 문제 뭐 180이었지. 그거 공부가 아니라 연습서 외운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함정 포인트 등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요걸 이제 제가 해드려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세무회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 재무회계는 막 실수 포인트보다는 내가 그냥 알거나 모르거나거든요. 실수도 있긴 하지만 세무회계는 진짜 깜짝 놀라요. 내가 시험장에서 잘 풀었어. 1차든 2차든 느낌이 좋아. 막 계산 문제 답이 쑥쑥쑥 나와. 2, 4, 5 나와. 근데 그 보기들이 기출문제가 좋은 게 교수님들이 다 출제 의도를 적어서 무슨 함정을 이제 걸렸을 때 나오는 답이 1번이다. 또 B라는 함정에 걸렸을 때 나온 게 2번이다. 라는 거를 다 기재해요. 실제 기출문제는. 그래서 또 출제위원 검정단 분들이 이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구나 해서 또 선정해. 어떤 문제가 선정될지 몰라. 그래서 기출문제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풀었지만 함정에 속아서 다른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모르잖아. 채점할 때 알잖아요. 세무회계도 그래요. 2차도 그래. 내가 쭉 풀어서 일단 주관식 시험에 답이 나왔어. 이제 보통은 수험계에서 답이 소수점이 잘은 안 나와요. 소수점도 나오긴 하지만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딱 깔끔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막 100만 원, 답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세무회계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또 전국에서 시험 강평을 하거든요. 3일 내로. 그래서 답안지를 공개해요. 산인공에서 2차는 답을 공개 안 해요. 주관식 시험 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주관식 시험은 워낙 리스크가 높아서 오류가 있더군요. 그럼 오류를 인정하면 뭐 재시험 봐야 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시험이 답을 공개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출제 의도가 이런 것 같아서 답이 이런 거다. 그래서 거의 그걸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A, B 다 복수 정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채점했을 때 와, 생각보다 많이 틀려 있어요. 함정에 속은 거야. 또 속았어. 그거를 최대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실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 요걸 이제 회독을 통해서 내가 반복을 해서 이르렀다. 꼭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똑같은 의제배당, 똑같은 접대비, 똑같은 대선충당금이더라도 매년 나오는 주제에 한두 개가 새로 나와요. 근데 그 한두 개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냐? 노랭이, 이론서, 조문에 근거해서 출제해요. 교수님들 생각 속에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류 없이 정확한 문제를 출제하려면 조문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문제를 막 외울 정도가 됐을 때는 이론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디까지 기출이 되었고 어디 포인트가 안 나왔는지가 사실 스스로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교수님들도 그렇게 되세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건 매년 20점도 안 돼요. 20점도. 그거는 틀려도 합격한 지장이 아예 없어요. 그건 80점을 마스터한 뒤 해야 될 작업이에요. 요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접대비가 매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왔네. 이거 언제가 나오겠네. 나와요. 진짜 나와요. 진짜 나와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좀 자랑을 좀 하자면 그래도 저도 수험생 이제 기간과 지금 7년, 8년 차네.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수험생 한 시간이 별로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험 기억이 잘 살아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나왔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뭐가 나올지가 좀 잘 보여. 그래서 저도 매년 이제 세무에게 예상 주제 올려드리는 거 알아요? 예상 주제? 이제 한 달 전에 올려드리거든요. 특수 주제 제가 다 맞췄어요. 지금 4년 동안 2번, 법인세 2번에 나오는 이 특수 주제 있죠? 이거 다 맞췄어요. 진짜. 20년도 합병 나온다. 맞췄어요. 작년에 불공정 감자 나온다. 맞췄어요. 제가 3년 전에 토지 등 양도소득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 번도 안 나왔고 그의 개정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이 되어 있었고 실무상 문제도 많았어요. 이거 토지 등 양도소득은 나올 확률이 높다. 나왔어요. 이렇게 예상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법소부라는 세계관을 다 정립하고 또 법인세 내가 아는 주제가 많아졌을 때 비슷한 규정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혼합돼. 그러면서 나만의 세법이 탄생돼요. 갑자기 이윤엽 세법이 탄생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비교 정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주제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정확한 이제 물음을 도출하셔야 된다. 이렇게 세무회계 정립하시고요. 그래서 주요 주제 심화 단계에서 이런 주제들을 주로 정리할 텐데 약간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5차, 1, 2차에 매년 나온 주제들이야. 예를 들어 법인세 의제배당과 이제 수입배당 입금세는 세트야. 사실 같이 나와. 보통 같이 나와. 1차는 의제배당 하나, 수입배당 하나 나온다면 2차는 무조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접대비 기부금 거의 그냥 매년 나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매년 나와. 1, 2차 그냥 매년 나와. 매년. 직입이자 거의 나와.
감가상각비는 심지어 다른 주제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감가상각비 버리면 이제 마장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저도 정말 이거 진짜 울면서 공부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진짜 막 강의만 한 4번 듣고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막 진짜 강의 빌려서 가지고 진짜 전국에 있는 세법생 다 들어봐도 이해 잘 안 돼가지고 왜 이해 안 되지 봤더니 회계학에서 제낀 거야. 회계학에서 대손 충당금 잘 안 해요. 왜죠? 잘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도 잘 안 가르쳐요. 그죠? 뭔지 알죠? 회계 원리에서 원래 좀 자세히 다뤄요, 오히려. 근데 회계 원리는 무시 안 듣잖아요, 우리. 들어도 약간 대충 듣고. 이게 회계의 기본 분계를 모르고 이 대손 충당금이 사실 뭔지 좀 찜찜한 상태에서 세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 공부하고 마스터했어요, 오히려. 이게 회계가 이런데 세법은 이렇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오는 분계나 티해정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순간 안 까먹더라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회계 설명 좀 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부계부, 법인세 부계부. 매년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게 뭐 고가매입. 그 다음에 인정이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여유되면은, 1차에는 안 나오는데, 최저한세를 좀 다루려고요. 원래 최저한세가 2차에는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 최저한세 같이 배우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근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또 굉장히 이제 주요 주제예요. 그래서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제 여유되면 이제 좀 배울 거고요. 소득세법은 매년 출제되는 게 거의 이제 금융근로예요, 일단은. 금융근로가 이제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잘 출제되지 않아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사업소득을 밀었어요. 올해도 개인적으로. 근데 사업을 왜 다루려고 하냐? 잘 못해요. 수험생이. 그죠? 사업소득 잘 못해요. 왜? 어려워요. 내가 봐도 어려워. 이거는 법인세법과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법인세법과 차이 나는 포인트들을 수험에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5차 때 다룰 거예요. 사업소득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험생이 버리는 양도소득. 이거는 또 2차에 거의 매년 나와요. 2차에 이제 매년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2차 가서 한다? 늦을 수 있어요. 1차에도 잘 나와요. 1차는 근데 사실 한 문제 틀려도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틀려도 내가 타격이 그게 없어요. 근데 2차는 양도가 8점, 10점을 출제해요. 보통 10점. 양도 잘하는 사람은 또 다 맞춰. 합격생들은 양도 다 버리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나랑 10점이 차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4점이 평균 1점이죠. 그죠? 4점이 2차 평균 1점이거든요. 그럼 아까 커트라인이 5점이라고 빗댄다면 매년 54.75로 떨어진 사람 몇백 명이요. 0.25로 떨어지는 그 1점 차이. 그리고 54.5 있죠. 그럼 0.5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몇백 명이야 또. 1점 차이도 몇백 명이야. 그 1점 차이만 몇백 명 합치면 거의 진짜 한 800명에서 1000명 돼요. 그럼 53점, 2점 차이, 평균 2점 차이. 정말 잘했잖아요. 몇천 명이지. 몇천 명 차이 나는 거예요. 몇천 명. 그만큼 합격생과 그 이제 커트라인과 그 비합격생은 거의 사실 실력은 똑같은 건데 시험장에서 얼마만큼의 실수를 안 했냐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근데 평균은 이제 3점 차이 나면은 이제 부족한 거야.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거 이제 양도 이런 거 제꼈을 거예요. 10점 이거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이런 거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가세법은요. 이 공포의 겸용사업자를 다뤄요. 공포의 겸용사업자 심화반에서는 요게 이제 1, 2차에 매년 나오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겸용사업자 마스터해 놓으면 든든해. 이제 부가세는 일단 잡고 간다. 이거는 2차 때 거의 수업을 그냥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주제를 15번 동안 할 거예요. 15번. 뭐 보강이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세무회계를 잘 하려면요. 먼저 양을 줄이세요. 오히려. 양을 늘리면 안 되고 양을 줄이세요. 양이 원래 많아. 그래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수로 풀지 마세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전복하세요. 기출문제. 이것도 엄청 많아. 이거 마스터하고 내가 이제 이론서에서 안 나온 포인트 정리하잖아요. 사실 원래 90점, 100점 나와요. 이거 하면 90점, 100점 나와요. 근데 교수님이 좀 변별력을 위해서 좀 정말 신유형 한번 내봤어. 10점에서 20점이에요. 10점에서 20점. 틀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100점 맞고 싶다. 저거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거 하고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도 저작업 해야 되고 세법학도 저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4과목을 원래 80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4과목을 100점 공부하는 게 아니라 4과목 80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쳐내면서 해야 돼. 근데 기존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20점 안 나온 걸 애들이 뭐라 해요. 선생님 안 가르치는데 20점 나왔는데요? 떨어진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비판해요. 그럼 학원에서 빡쳐요. 선생님들 화가 나요. 합격생들은 오히려 잘했다라고 이제 와서 이제 막 감사합니다 하는데 떨어진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가는 데도 나왔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다 가르쳐.
그런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다 가르쳐. 그럼 수험생은 이제 모르니까 다 배워야 돼. 그래서 다 하려고 그래.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시간 안에. 그거 밤새서 해야 된다니까, 밤새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윤도쌤한테 들었겠지만 굉장히 고득점 합격했어요. 거의 10등 안에 든 것 같아요. 왜냐, 등수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수석 점수와 차이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거의 고득점이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다 안 했어요. 거의 다 했지만 다 안 했어요. 애초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어요. 많은 떨어진 수험생 많이 봤어요. 많이 바꿔드렸어요.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로 풀어서 그래요. 연습서를 막 그냥 무지성으로 막 1번부터 막 100번까지 막 풀면 되는 줄 알아. 그거 10번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50문제를 5번 푸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100문제를 전수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근데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토대로 제대로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 주제를 잘 성립한 다음 이론서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또 세무회계 하시는 수험생의 10명 중 9명이 연습서만 풀어. 그게 왜 좀 재밌어. 시간도 잘 가요. 이런 수업은 지루해. 그리고 뭐 이해도 잘 안 돼. 근데 연습서 풀고 해설 보면은 좀 이게 이거 같아.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 문제집 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야. 그 시간에 쉬는 게 나을 정도로 공부가 1도 아니에요. 해설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해설은 이 문제지에 대한 답을 도출한 거지. 그게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기출문제는 비슷하게 나오지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해설을 외웠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똑같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뭐가 나왔는지 이론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합격하려면, 빨리 합격하려면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제일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나중에 이제 장수생들이 하는 소리가 기본서 봐요. 결국 기본서 보고 기출문제만 봐요. 처음에 이제 실수했다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론서 절대로 안 보시면 안 돼요. 해설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아, 내가 뭘 틀렸는지 참고만 딱 보고 넘어가. 이론서에서 자꾸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안 까먹고 응용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돼. 결국 회독이야. 근데 회독할 때 대부분 단기 합격생들이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으로 꼭 말하는 게 일명, 저도 이거는 합격생의 표현을 빌린 건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 X를 치면 안 되지.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회독이야. 약간 풀이하면 공회전. 그냥 빈 회전이라는 거지. 이게 자꾸 말했던 그냥 생각 없이 연습서를 오늘부터 1번부터 10번 풀자. 내일은 또 11번부터 20번 풀자. 또 딱 시간 지났어. 다시 1번부터 10번 풀자. 이거예요. 이게 그냥 공회전이야. 의미 없이 하는 회독. 시간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것 같아. 매일매일 시간 지나갔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거의 없다. 요거를 이제 10문제를 푸더니 5문제 풀고 그 5문제 안 풀 시간에 그 이론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서를 꼭, 이론서를. 이 공회전을 금지시켜야 돼. 공회전을.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숙명이고, 내가 혹시 공회전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메타인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주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인데, 원래 그거를 판단하는 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죠. 근데 막 그거 너무 사실 지나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걸 설명해, 우리가 듣고. 근데 이제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외워서 풀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의미 없이 왁구를 대입해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론서를 보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해보려고 한 다음에 안 될 수 있죠. 그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일단 넘어가. 다음 회독 때 기약해. 또는 강의를 한번 그 부분만 들어봐. 그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일단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성향상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MBTI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진도를 못 빼요. 큰일 나요. 성향 바꿔야 돼요. 그거 정말 큰일 난 성향이에요.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지 그 주제가 이해될 때까지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챕터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5장을 이해한다고 5장을 판다? 아니에요. 10장 막 12장을 알아야지만 5장이 이해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1부터 10까지 반복하고 또 보고 한 3번 4번 봤을 때 번뜩이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5장을 그냥 뭐 이해될 때까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파보자. 큰일 나는 절대적 금지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합격하는데 이 방법이다 라는 건 없지만 불합격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불합격하는 방법들을. 그거를 저는 설명드린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이제 공회전이에요. 공회전. 그게 이제 세무회계를 잘하는 길이야. 세무회계. 결국 주요 주제를 이론서와 연습서를 반복해서 마스터하자. 그리고 공회전을 하지 말고 반복을 주기적으로 이제 시간 안에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든 뒤 실수 포인트와 그 속에서 안 나온 주제들이 정립이 된다. 사실 그러면 거의 시험 한 달 전이야. 근데 그것까지 혹시 내가 미리 마스터했다. 난 세무회계가 좀 잘 맞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차 때 알려주는 요거는 이제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나오는 해가 오래 될 수 있으니 해주세요. 요런 것들을 마스터하자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면은 정말 이제 뭐가 나와도 80점, 100점이 나오는 이제 세무회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OT를 했고요. 이제 수업을 간단히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그래서 우리 법인세 노랭이 봐보세요. 세법계로 원이야 원.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소득 처분을 할까 말까요? 세무조정 소득 처분. 이게 사실 2차 때는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1차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보 특히 게으릅잖아. 그죠? 유보.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싸하다 그러면 소득 처분은 1시간 정도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세무조정 소득 처분은 일단은 잘 하셨을 거라는 그래도 심화 강의 특성상 기본 강의는 다 듣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 소득 처분 생략하되 혹시라도 너무 소득 처분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 입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입금. 그래서 여기 주요 주제가 요거야 이제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입금불상이. 근데 의제배당은 사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잉여금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과 이제 감자 합병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둘 다 잘 나와. 둘 다 의제배당은요 다 잘 나오고요. 근데 이 의제배당을 이해하려면 입금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의제배당에 필요한 내용을 살짝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거부터 좀 머릿속에 깨우쳐야 돼. 법인세가 왜 탄생됐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지만 많은 것들이 실타래에서 풀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제배당도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돈을 버는 행위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사업체. 그래서 여러분도 개업하시면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사업체를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혼자 이제 단독으로 개업하게 됐거든요. 원래 이제 공동으로 하다가 개인이요. 그냥 개인 사무소. 근데 이제 세무사 5명 이상이 모일 때 법인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이 참고로 이렇게 업종마다 법인으로 차려야 될 요건들이 있어. 저희는 이제 세무사 5명이야. 회계법인은 좀 더 많다라고 들었어요. 회계사가 좀 더 많아야 돼. 감사라는 거 이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서 소득이 100 이렇게 번 거야. 여기 그리고 갑이 차렸고. 이거 갑이 사업소득으로 납부하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이 해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이 해에. 근데 어떤 사람이 법인으로 이제 돈을 벌고 싶어. 갑이 예를 들어 1인 기업이야. 업종별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소득을 100 번 거예요. 이거 상법에서 법인격이 부여받기 때문에 이 법인도 권리, 의무, 주체 당사자야. 그래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법인 명의의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내면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갑이에요, 사실. 갑이 법인 차려서 법인을 운영해서 돈을 번 거지 법인이 따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득은 갑 거지. 이게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둘은 하나야, 하나. 일단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주주와 법인은 사실 내부 거래에 불과해. 한 개예요, 한 개. 그냥 주주 돈이 법인한테 이동한 거고요. 나중에 배당받는 건 법인 돈이 내 주주 통장에 들어온 마치 우리 돈이 K은행에 저축을 한 뒤 그 돈을 빼가는 그런 결과물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법인세가 없어도 돼. 왜? 법인 소득은 주주 소득이니까 법인세를 부과 안 하고 그냥 주주한테 뭐 이제 소득세든지 아니 어떤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냐? 주주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요, 우리 삼성전자로 본다면요, 주주가 너무 많아.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한번 지칭해보죠.
심지어 이 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갖고 있다 팔아. 어떤 사람은 하루 갖고 있다 팔고 일주일 있다 팔고 한 달 갖고 있다 파는데 법인이 1년 동안 번 거를 이제 주주의 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1시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1시간치 소득이 있는 거예요. 하루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치 소득이 있었던 거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바로 투영할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 법인들이야. 그게 이제 상법에서 하면은 합자회사, 한명회사라는 보통 이제 인적회사라고 불리는 회사고요. 이 규정이 마치 이제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배웠나? 소규모 기업 정도로 생각하세요. 야, 여기는 구성원들이 얼마 안 되니까 법인세 내고 소득세 한 번 또 내는 이중과세 번거롭게 발생시키지 말고 이 구성원들한테 한 번만 과세를 하자라는 특례를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실의 회사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주주가 너무 많고 법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시과세 일명, 법인의 소득이 주주 거다라는 투시과세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식이 계속 오고 가니까 야, 안 되겠다. 법인 단계의 소득이 이렇게 약간 모여 있을 때, 약간 물로 치면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고여서 이 소득이 집결됐을 때 한 번 세금을 떼자라고 생각한 게 법인세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요. 요거는 이 빨간색 표시는 꼭 적어두세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법인 소득을 걷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깊이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주주 건데 법인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주주의 소득을 먼저 납부하는 성격의 세금이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래서 취지를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내. 그리고 이제 언제 과세하냐면요. 배당할 때 얘가 뭐 법인 주주면 법인세, 뭐 개인 주주면 소득세 이렇게 부과되잖아요. 이렇게 배당할 때 이제 주주께 되었으니, 실제 주주께 되었으니 주주의 소득으로 과세를 하되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주자. 이중과세를 공제해 주자.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야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쨌든 걷어서 안정적 재정 수입이 될 수 있고요. 또 배당할 때만 과세를 하자라고 했을 때 배당을 안 하면 법인을 약간 또 부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해. 막 대기업 같은 데는 좀 소규모 기업들은 이제 어떤 구성원들의 소득을 계속 여기 모으고 또 법인 돈을 일일이 또 우리가 막 다 세무공무원들 인력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많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 단계에 집결된 소득을 미리 한번 떼고 배당할 때 과세하되 이때 낸 거를 공제해주자. 그게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액 공제예요. 일명 소득세에서 배운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액 공제. 이런 시스템에서 법인세가 탄생한 거예요. 법인이 번 거 내자 이게 아니라 주주의 소득을 바로바로 과세할 수 없으니 법인 단계에 집결했을 때 한번 미리 걷어버리자. 그래서 법인세를 함부로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리 원천징수처럼 떼는 거야. 주주의 소득을. 그래서 이제 10, 20, 20이고 내년도부터는 25%도 삭제돼요. 그래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중간중간에 이제 개정될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또 박수 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한 건데 미완료소득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완료소득.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가지고 우리 1차 때 안 배우거든요. 우리 1차 시험 범위가 조특법이 아니잖아요. 삭제돼요. 그래서 조특법이 내년부터 출제될 수가 없어요. 나만 좋나 보다. 나만 좋나 보다. 이게 배운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고 미완료소득이 또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도 오류가 있을 정도로 문제 내는 것도 어렵고요. 외워야 될 것도 진짜 많은데 이게 또 되게 헷갈려. 엄청 어려워. 삭제돼요. 삭제돼요. 책에서. 그러니까 조문에서 삭제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가르쳐도 되고요. 문제도 안 내도 되고요. 설명도 안 내도 돼요. 여러분도 공부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막 주식 판 거 5천 넘으면 과세되고 그다음에 이자나 배당 중에서 약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통합시키고 이러면서 이배사 근연기 퇴양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단 말이에요. 2년 유예돼요. 내년 시험에 안 나와요. 내년 시험에 안 나와요. 나만 좋나 보다. 나만 좋나 보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 한번 봐볼게요. 법인세 여기 입금 한번 정의 한번 가볼게요. 입금. 그래서 요거 꼭 적어두세요. 우리 책에. 법인세는 주주의 소득에 대한 선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요런 것도 좀 이제 법인세 요런 거는 좀 알면 좋죠.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순자산 증가한 모든 소득을 과세하자라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그렇지 않아. 개인은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개인 통장을 예를 들어 국가가 보고 1월 1일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었는데 12월 30일에 1000만 원 있어. 900 늘었어. 그거 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 영역, 개인을 보호해주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 국가가 그냥 개인의 너의 사회 영역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모든 소득을 다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해주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소득 원천설 이렇게 출발해요. 근데 법인은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법인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라는 어떤 회계정부에서 공시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사적 영역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과세하자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점이.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지식으로 알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법인의 어떤 수익을 입금이라 그러고 법인의 비용을 손금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계산 방식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계장부와 세법장부를 2번 쓰는 것이 번거로워요. 왜? 회계장부도 되게 힘들어. 근데 이제 회사한테 회계장부도 쓰세요. 저 법인세 신고 때문에 세법장부 좀 한 번 더 써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큰 납세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관적으로 약간 요구하는 거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야 너가 이제 또 생활력과 경제적 관념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가계부를 쓰래요. 힘들죠. 한국어도 쓰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중국어로 가계부를 한번 더 쓰래요. 가출해야 돼요. 우리 가출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장부를 작성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법 장부를 또 쓰지 말고 회계 장부를 일단 한번 쓰되 세법과의 차이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도출해내요. 그 이유 자체가 회계와 세법에 공통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이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만 조정해 보면 법인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세법 장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서로 관리하는 행정청과 작성하는 법인들이 다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장부에서 법인세를 도출해내자라는 세무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걸 배우지만 이게 회계장부에 적혀져 있으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고요. 회계장부와 차이가 나는 금액들은 세무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원래 2장에서 배우는 건데 이걸 이제 기본반 때 배우는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금 봐볼게요. 입금. 그래서 입금의 정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법조문이고 밑줄을 확 그어두세요. 이게 노랭이의 장점이 조문 근거가 나와 있죠. 법인세법 15조 1항 뭐 이런 표현이잖아. 이게 이제 말문제에서는 그대로 나오거나 여기서 이제 문구가 변형돼서 오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금이란 일단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여기서 이제 순자산 증가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이 없는 법인은 모든 소득을 과세해도 괜찮다로 출발을 하되, 일단 두 가지를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첫 번째 자본 출자의 납입. 요건 뭐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뭐 주식회사면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외에 뭐 한명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실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본금 이렇게 적어둘까요? 자본금. 입금에서 제외한대요. 입금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원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입금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는 해요. 왜냐? 이런 거죠. 법인. 내가 이제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주가 자본금으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납입해요.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현금 5천이 들어와서 순자산 증가하고 자본금 5천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소득을 번 게 아니잖아요. 주주가 돈을 벌기 위해, 법인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내 돈 5천만 원을 법인에 그냥 갖다 준 거지. 이동한 거잖아요. 이건 투자 원금이야. 근데 이제 회사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워딩이 없으면 순자산이 증가시켜. 근데 이거는 내면의 실질로 보면은 주주 돈이 법인으로 그냥 이동한 거죠. 내 돈, 예를 들어 월급 받은 거를 이제 저축해야지 라고 해서 신한은행에 저축했어. 그게 이제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에서 제외하는 거야. 자본금을 입금해서 제외하는 거야. 이거는 주주 원금이야. 주주 원금.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이제 배당에도 쓰이는 나중에 요거를 주주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이런 감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상법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원래 상법. 그리고 그게 회계학 자본에서 간단히 배우고 그게 법인세에서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출발하는데 요즘 대부분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상법의 어떤 회사법을 안 배우고 자본을 모르고 회계자본을 모르고 법인세법이 어렵고 이런 좀 측면이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감자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 감자가 이런 거죠. 자본금 예를 들어 5천을 다시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감자라는 거고 직관적으로 또 감자리라면 투자금 회수야. 주주 입장에서는 내 투자한 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한테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채권자야. 채권자는 이제 법인의 돈을 빌려줘서 투자해. 그래서 이자를 받고 싶어. 돈 빌려준 대가로. 이렇게 이제 회사 돈을 주주가 맘대로 넣었다 가져가면은 채권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회사가 막 이제 막 망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못하고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참고로 감자를 할 수 있어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결의 이런 어떤 절차를 통했을 때만 감자로 주주의 원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송금이 될 수 없겠죠. 주주도 가져간 거고.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이 될 수가 없겠죠. 내 돈을 받아온 거니까, 그죠? 이게 법인과 주주는 내부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응용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한 3년 뒤에 주가가 올라서 2억 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2억 원. 그럼 그때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제 2억 원의 이제 주식을 사야죠. 근데 그걸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눈 한 주당 얼마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억짜리라면 이렇게 투자해야 돼. 현금 2억 이렇게 주주가 넣고 상법에서는 액면금액까지를 자본금이라고 표현하고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발행가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리 왼쪽만 본다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내면을 보면 이거 계정 과목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주가 회사 통장에 넣어둔 투자금이에요. 이걸로 돈 벌라고. 입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발초도 입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조문은 입금 불산입 조문에 있어요. 입금 불산입 조문. 자본의 납입은 입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조문에 있어요. 참고로 주주의 투자 원금이에요. 원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그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이 주발초를 감액해가지고 또 이것도 주주가 가져갈 수 있어요. 감자라는 걸 이렇게 해보자.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어요. 자본금에. 요게 일명 무상증자야. 무상증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돈을 자본금에 전입시켜서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를 무상증자라고 그래요. 무상증자. 이거 직관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배당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주발초가 주주 원금이라니까요. 이 자본금은 또 뭐야? 회사의 내부 어떤 그냥 자본이잖아. 자본. 그죠? 계정 과목의 대체예요. 마치 우리 현실에서 개인으로 본다면 신한은행에 돈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이동시켜. 요런 게 이 거래야. 주발초를 자본금으로 이동시킨 것이지 주주 입장에서 어떤 소득이 증가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아니에요. 이게 배당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요런 게 이제 의제배당 내용이야. 참고로 의제배당으로 가는 스토리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그 밖에 법에서 조세 정책상 입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입금 불산 항목으로 지칭하면서 순자산이 증가해도 입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문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예시적 규정이다. 예외적으로 순자산 증가하면 과세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출액 이런 걸 지금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은 넘어갈게요. 매출액 넘어가고요. 이거는 좀 봐야겠다. 양가로 6번. 근데 우리 시간이 꽤 됐네요, 우리. 그래서 우리 양가로 6번부터는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 이어서 나갈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